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터 샬레 진행을 맡은 박대은입니다. 오늘은 마이스터 샬레 특별 초대석 정우원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그 전에 오늘 참여하신 패널분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언 팬 베넷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 팬 변명철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정우원 해설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쿠팡플레이에서 해외 축구 중계를 하고 있는 95년생 정우원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굉장히 귀한 분이 와주셔서 아닙니다. 굉장히 놀랍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정우원 해설위원님을 분데스리가에 입문시켜보는 콘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한번 해보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마이스터 샬레에 선뜻 출연을 해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최근에 이제 국내 분들이 해외 축구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시고 특히나 팬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거를 저도 보고 저도 그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프리미어리그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아니면 그렇죠. 라리가 쪽이나. 근데 맞습니다. 분데스를 하신다는 거에 조금 호기심이 생겼고 그리고서 그때 이제 제가 사실 분데스 중계를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아서 콘텐츠를 다 챙겨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분데스 쪽 콘텐츠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자체 제가 먼저 팔로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보고 듣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나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해설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또 계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해설은 저는 2024년에 1월 그때 이제 스포티비에서 해설 오디션이 있었고요. 네네. 저는 사실 원래는 일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선출이었고 아주 어릴 때 이제 축구를 잠깐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냥 일반 대학교를 갔고 과는 이제 연극영화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연출과를 들어가서 영화 감독이 좀 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결국에 약간 열정페이 이런 거를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싶었고 돈을 좀 벌고 싶었던 욕심이 좀 어릴 때 있었어서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사업도 배우고 회사 생활을 저는 20대 후반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그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쉬는 찰나에 이제 스포티비에서 오디션 공고가 나왔고 제가 이제 어렴풋이 이제 20대 때 가끔씩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는데 특히 20대 후반이 되면은 많이들 되돌아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약간 스포츠 쪽에서 뭔가 아나운서나 스포츠 해설, 근데 스포츠 해설은 사실 뽑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스포츠 아나운서나 스포츠 관련돼서 뭔가 말을 하는 직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꽤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공고가 났을 때 전국에서 다 모이겠지만 해보자, 어디까지 올라가나 해보자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포티비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참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고 또 캐스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해주신 걸 들으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24년 1월부터 지금 한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해설위원이라는 직업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해설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처음에는 사실 중계라는 게 한 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과는 이제 아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원래는 이제 축구 중계를 하지 않았던 사람, 축구 중계를 그냥 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걸 얘기 안 하지? 전술도 그렇고 아니면 선수 설명도 그렇고 아니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당황하지?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직접 중계에 들어가면 그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바로 입 앞에 마이크가 있다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숨소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엄청 오랫동안 하진 않았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기회를 좀 많이 받게 된 케이스고 또 1년 만에 스카웃이 와서 옮기게 된 케이스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어쨌든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뭐 글쎄요, 축구라는 걸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관점과 내 시야대로 이제 가이드를 주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가이드를 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리고 내가 명확하게 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전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차이를 만드시는 거에 있어서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 전에 이제 여러 팀 팬분들이 사전 정보를 남겨놓은 거를 이제 참고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좀 호감 해설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도 중계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 해설 준비하시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만약에 세 분에서 해설을 하신다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해설을 한다, 분데스리가 해설에 들어간다고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팀들도 있으신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나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다.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 오히려 반대로 좀 궁금해서. 저는 좀 분데스를 좀 오래 본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결국엔 그걸 것 같아요. 좀 대중적인 얘기를 비중을 높이느냐 아니면은 좀 분데스에 치중된 이야기를 좀 높이냐 할 때 팟캐스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개 패널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봐와온 그거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좀 중계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워낙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는 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대중성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 그렇죠. 뭐 저는 분데스리가 특유의 전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뭐 라인에 높이 올려서 막 많이 뛰어서 활동량을 높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같이 전술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바이에른 뮌헨 정도 제외하면 대중성 있는 선수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경기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중시하고 싶지 않나.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축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선수를 했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경기를 좀 짚어주는 거. 그러니까 안에서의 전술, 선수들의 특징, 뭐 이 선수의 컨디션이나 그 경기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둔다면 캐스터로서는 좀 더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어떤 이야기가 내재가 돼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관중석에 누가 와 있다. 아니면 이 경기는 뭐 어떠한 라이벌리가 있다. 뭐 이 선수는 이 감독 아래서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다. 뭐 이런 예시를 들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잘 준비를 하고 찾아서 경기에 잘 녹아내면 좀 더 괜찮은 중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 일단 대중성도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술 이야기하는 거 뭐 약간 딥하게 보면서 짚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캐스터 역할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네네. 뭐 해설이랑 캐스터 역할 다른 거 같이 준비하는 거 중요한데 일단 저는 사실 해설은 그러니까 뭐 캐스터는 제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해설은 좀 뭐가 제일 중요하면 그냥 목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간과했다. 맞네요. 그러니까 간과했네요. 뭐 내용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목 상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뭐 발음 발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캐스터도 중요한데 해설도 중요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이게 발음이 안 좋아서 안 들리고 목소리가 작고 톤이 안 좋아서 안 들리면 내가 백날 맞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게 중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쓰고 뭐 그래서 목 상태 관리라는 거는 뭐 당연히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지만 어쨌든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발성 제대로 나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생각보다 신경 많이 쓰고요. 해설들은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저는
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저는 어느 축구팀의 팬이 돼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항상 뭐 강자가 있었으면 오히려 약자 편에 섰었고, 근데 그 약자 편에 섰던 건 항상 임의적이었죠.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맨유가 잘하면 첼시를 응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리버풀이 잘하면 뭐 아스날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형태. 왜냐면 2위가 1위를 이제 쫓아가는 그림에 조금 저는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팬이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느 특정 팀의 팬이 아니었다라는 건 내가 이 축구팀에 아주 깊게 들어가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정보를 캐고 어떤 걸 원하는지, 팬들이 축구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나 같은 팬 말고 지금 패널분들 같은 팬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도 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서 이제 제가 들어가는 중계에 팬분들에게 연락을 좀 드리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 팀에서 이 선수가 요즘에 부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아니면 구단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하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 팬을 좀 애정이 가더라고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중계할 때는 저는 이거는 뭐 제 개인 스타일인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도르트문트랑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라고 하면 뭐 데어 클래시커라는 큰 것도 있지만 항상 이 두 가지 엮여 있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외의 거는 저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중계할 때는. 뭐 이거는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미넨과 도르트문트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브레멘과 뭐 프라이부르크라고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만들어낼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팀에서 여기로 넘어간 선수들뿐만 아니라 사실 영향을 줬던 건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들도 많고 수뇌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팀에서 일하던 스카우터가 이쪽으로 넘어갔다면 이 팀에서 영향을 당연히 주는 게 있을 거고, 또 이 팀의 색깔을 갖고 있었던 뭐 팀 닥터가 일로 넘어갔다면 또 역시 이 기조가 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 좀 짚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하나로 좀 생각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스토리에 시티 관련된 맞아요. 콘텐츠를 많이 업로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시티의 팬은 아니지만 좀 최근 들어서 시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시티의 팬이 이제 거의 이제 되어 가고 있고, 뭐 응원하는 팀은 역시 시티고.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었을까요? 네. 일단 과르디올라를 원래부터 좀 좋아하긴 했어요. 네네. 과르디올라를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부터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약간 그게 질투심이었죠. 너무 축구를 잘하다 보니 좋아하지만 약간의 왜 이걸 못 무너뜨릴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를 응원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잉글랜드 와서 하는 걸 보고, 그리고 특히나 뭐 클롭이라든지 뭐 견줄만한 이제 명장들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 보고 좀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고,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건 목표가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계속해서 뭔가 또 하나하나 더 해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팀은 뭐가 있길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시티가 생각보다 그 그룹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시티 풋풀 그룹이라 그래서 밑에 13개 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회사 조직을 좀 좋아해요. 회사의 조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수직적인 구조죠. 뭐 위에는 뭐 관리 부서가 있으면 밑에 이렇게 차라라락 구조가 나뉘어서 여기선 뭘 담당하고, 이런 구조를 이제 좀 좋아하는데, 네네. 이제 풋풀 그룹이라는 게 그룹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 팀들 전체 13개 팀에 대해선 어느 부서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게 좀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약간 회사의 조직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축구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모델이 되고 있고 실제로 다른 팀들도 이제 이 모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재밌다, 신기하다, 호감이 간다라고 생각했고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시티 팬분들이 보시기엔 너가 뭐 얼마나 됐다고 시티를 뭐 팬이라고 하시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나 시티 팬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응원하는 팀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예,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캐릭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꿈을 가져오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설위원이나 캐스터에 대해서 많은 팔로잉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어느 팀의 팬이다를 좀 밝히는 것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특히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명철 위원은 유명한 코비이기도 하고 이제 캐스터들도 어떤 팀의 팬이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설위원과 캐스터 개개인의 약간 캐릭터가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 시티를 응원하는 해설위원이나 캐스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각되는 분이 그렇죠. 없다라고 많이 생각이 없었죠. 드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길게 봤을 때 또 캐릭터성을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요. 이제 쿠팡 플레이가 특히 이번 시즌부터 국내 해설 말고도 해외 해설이나 무해설 옵션을 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정원 해설위원 본인이나 국내 해설만의 차별점은 혹은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무해설이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 현장음을 좀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보다 네. 보면 사실 저는 중계를 듣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도 제가 하지 않은 제 중계도 뭐 당연히 다 듣지만 그 선배들 중계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노래 틀어놓는 것처럼.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직업이다 보니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귀에 익숙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제 반대의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중계 없이 그냥 소리만 들을 때도 꽤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잉글랜드나 뭐 유럽을 갈 수가 없으니까 독일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에는 무해설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저만의 차별점 그냥 저는 뭐 사실 그 어느 부분도 그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차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제 스스로는 이제 저는 톤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왜냐면 해설분들은 이제 방송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었던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발성을 내는 거나 톤을 내는 거에 조금 고음이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뭐 혹자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영리학과를 하면서 발성을 그래서 좀 그리고 발음을 이제 어릴 때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게 이렇게 이제 좀 이어지는 게 이어져서 오히려 저는 그런 거에는 이건 내가 살릴 수 있는 장점이겠다 선배들을 보다 뭐 이 정도지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 모른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사실 영국영화과 하실 때만 해도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하시진 네, 못하셨을 당연히 것 같고요. 못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중계할 때 화면은 우리랑 이제 같은 화면을 보시는 건지 혹은 뭐 여러 화면이 또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같은 화면 봐요. 같은 화면 보고 TV가 두 개예요. 이건 모든 중계가 다 똑같을 텐데 앞에 TV가 두 개고 이제 하나는 현지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보여주고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자막이 위에 입혀진 CG가 입혀진 걸 보여줘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들어오는 거 시간은 똑같이 들어와요. 네네. 오차 없이.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데 누구는 뭐 그냥 우리가 보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오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현지에서 오는 거 위에 CG를 입히는 거라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카드를 누가 받았다 뭐 추가 시간을 얼마나 받았다 이게 더 먼저 나오거든요. 그걸 그렇죠. 보고 이제 감독님들이 바로 우리는 한 5초 안에 그걸 바로 입력해서 띄워주시는 거라 우리는 이제 현지를 보는데 저는 현지 걸 많이 좀 봐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현지 코멘터리를 막 들어왔다고 막 해설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코멘터리도 같이 들으면서 그럼요. 하시는 거예요? 현지
우리가 듣는 건 현지 코멘터리 그리고 현장음 그리고 PD콜 세 가지를 모두 들으면서 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어도 PD님이 이제 방송 밖에 부조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걸 다 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지러울 것 같은데. 어지럽죠. 만약에 대답하면 이제 방송 사고인 거고. 그러니까 정말 집중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로 요구되는. 그렇죠. 네. 멀티태스킹 안 하면 못하면은. 저도 멀티를 잘 못해요 원래. 멀티를 잘 못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황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워낙 익숙해지고 해설분들보다는 더 그런 거에 예민한 거 이제 왜냐면 캐스터는 이제 진행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PD님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뭐 원래 우리가 준비했던 다시 그 큐시트 있거든요. 근데 큐시트에서 원래 우리가 준비했던 거 뭐 이거 빼고 뭐 갈게요. 그러면 이제 사실 나야 뭐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야 그냥 가면 되는데 캐스터님이 이제 그걸 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캐스터들이 좀 바쁘죠. 이게 또 국내 축구 중계랑 다른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은 게 국내 축구 팬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직접 보니까 맞아요. 현장에서 가서 하시니까. 그 화면으로 리플레이 같은 거 나와서 못 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해축은 그게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들어오는 거는 완전 맞아요. 그 경기 화면만 그렇죠, 보여주는 그렇죠. 화면은 없는 거잖아요. 그 외적인 건 우리는 못 보고 K리그는 이제 현장 중계는 현장도 보고 또 느린 그림 나올 때 우리가 이제 TV로 보는 모니터도 다 볼 수 있는 환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2년 한 3개월 정도 거의 2년 정도 이제 해설을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경기가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순간. 저는 이제 뭐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이제 1라운드로 했었는데 스포티비 있을 때 네네. 그걸 이제 시티 대 첼시를 했었어요. 되게 빅 경기를. 네, 그게 이제 사연이 있었는데 이제 스포티비에서 그게 마지막 중계권이었고 그때 저희 이제 해설분들이 이제 6명, 저를 포함해서 6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프리미어리그 이제 마지막 시즌이다 보니까 기획 예능을 찍어서 장지현 위원님 팀 그리고 박찬하 위원님 팀 이렇게 해서 3대3으로 나눠서 게임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찍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 프리미어리그 개막할 때 맞춰서 이제 홍보 영상으로 쓰려고. 근데 그때 이제 장지현 위원님 팀이었는데 우리 팀이 이제 이겨서 그 상품이 프리미어리그 원하는 배정권을 주는 거였는데 이제 제 팀에 있던 게 이제 최원근이 형이랑 저랑 이제 장 위원님 이렇게 세 팀이었는데 이제 선택권을 원근이 형한테 먼저 줬고 원근이 형은 이제 맨유 팬이어서 맨유 중계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맨유 중계가 프리미어리그의 첫 번째 경기였어요. 그 첫 번째 그냥 개막 경기. 진짜 시간 경기. 따로 해서 하는.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장 의원님이 저한테 선택권을 준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때 막내였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그냥 중계라는 걸 딱 2번 아니 한 5번 안 됐어요. 해본지.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제 메인 시즌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냥 애매한 거를 좀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어차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질러보자 이러고 이제 첼시 대 맨시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방송에 나갔고 그대로 이제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으로 했는데 굉장히 절었죠 많이. 왜냐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중계를 처음 해보고 또 빅 경기고 이러니까 뭐 당연히 커뮤니티에서 반응도 안 좋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거 끝나고 이제 뭐 제가 커뮤니티에 글도 올려서 뭔가 그래도 좋은 반응 좋아해 주신 분들의 반응도 보고 해서 저도 되게 감사했는데 그 경기가 매를 좀 맞은 게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어떤 중계를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해졌고 지금까지도 그 경기보다 큰 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백신을 제대로 받고 그렇죠. 네, 경험치를 쌓고 계신 네.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을 덜 하게 되시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해설위원 초대석을 이제 그 피드로 올렸었는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기셨다.
건국이가 쓴 거죠. 저도 목소리도 봤어요. 잘생기셨는데 저도 비결이 봤어요. 뭔가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잘생긴 분들은 많고 그거는 건국이가 썼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국 씨가 누구냐면 그 저희 뭐 이스타 TV에도 그렇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대표적인 팬으로 알려진 파리쿵님의 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근데 정말 저도 이쪽 직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목소리 그리고 발성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굉장히 큰 귀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자극을 많이 받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세리에 경기 중계를 좀 하셨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유벤투스를 팔로잉을 좀 하고 계셨다라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시티를 좀 보고 계신데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리그나 팀이 또 있으셨는지. 유벤투스를 봤던 건 그 티아고 모타 감독 있을 때. 그러면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처음에 부임했고 사실 볼로냐 때부터 좀 재밌게 봤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유벤투스 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유벤투스 중계를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티아고 모타 축구를 좀 좋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좀 안 좋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벤투스는 뭐 자연스럽게 지난 시즌에 중계를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투도르 체제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꽤 봤었고 사실 이번 시즌에는 세리에는 많이 못 봐요. 뭐 결과적으로 제가 뭐 지금은 세리에를 중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시티를 가장 메인으로 많이 보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봅니다. 경기는 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 리그왕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전담이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경기랑 또 마르세유 전담이어서 그 데제르비 감독 지금 이제 토트넘으로 갔던 데제르비 감독의 축구를 이제 그때 중계를 계속하면서 팔로잉을 했었죠.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축구 체크에서도 인테르의 패널로 활동을 했었고, 인테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탈리아가 독일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축구에 입문을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리에 대한 좀 애정도 있고 팔로잉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투도르 감독이 작년에 이제 유벤투스의 감독 대행을 맡았었고 이제 이번 시즌 초까지만 해도 좀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이제 조금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벤투스에서 좀 쉬는 기간을 거쳐서 토트넘의 임시 감독으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투도르 감독까지 좀 팔로잉을 하셨던 위원님 입장에서는 토트넘에 부임만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좀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 투도르 감독은 제가 그때도 이제 중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찾아보고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 멘탈리티를 좀 강요를 많이 해요. 그렇죠. 특히나 이탈리아 팀들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팀들이 많고 그 레전드들이 구단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벤투스에 투도르가 부임했을 때는 그게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구단의 어떻게 보면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감독으로 온 거니까. 근데 토트넘은 연관성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토트넘에서 그 사람 선수들이 그 감독의 말을 계속 꾸준히 믿을 만한 명분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감독이 뭐 전술적으로 뭐 엄청 뛰어난 감독이라고 저도 뭐 그런 모습을 좀 본 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동의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베이스로 깔고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데제르비 감독은 리그왕에서 이번 시즌까지도 이제 마르세유의 지휘봉을 잡다가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 토트넘의 감독으로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네. 이제 한 경기를 치렀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정원 위원님께서는 그럼 데제르비의 토트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상당히 좋은 감독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마르세유로 부임했을 때도 마르세유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부임해서 마르세유 정리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내고 2위에서 물론 이번 시즌에 이제 뭐 중도에 경질이 됐지만 사실
글쎄요, 마르세유 사정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올려놓은 감독도 저는 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잡음이 워낙 많죠. 네.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이 뭐 불협화음이 많은 스타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구단주랑 합만 잘 맞으면 크게 불협화음 났던 경우도 뭐 브라이튼 이후에 마르세유에서는 크게 많이 없었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이 뭔가 없는 팀에 첫 번째 감독을 하기 가장 좋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세팅하고 시스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 구단이 가야 될 방향에 맞는 밑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좋은. 근데 이 밑그림을 그리는 이 감독이 앞으로 쭉 뭐 펩처럼 아르테타처럼 쭉 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초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 정도 감독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사정이 보니까 코치들도 다 안 오고 네. 뭐 뭔가 이제 급한 사정이다 보니까 이제 잔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감독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잔류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음 시즌에는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번외 질문인데, 그럼 지금 토트넘이 상황이 참 좋은 게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잔류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래도 저는 잔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좀 더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순위가 18이긴 한데 뭐 웨스트햄하고 노팅엄보다는 낫다. 예, 저는 왜냐면 이게 일단 선수들이, 글쎄요, 제가 그냥 볼 때는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계속 떨어지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 뭐 감독이 바뀐 거는 또 좋은 버프라서. 그렇죠. 분위기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감독 바뀌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럼 선수들도 한번 확 환기가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7경기선 잔류할 것 같아요. 6경기 남았지만. 그러면 혹시 나머지 두 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토트넘의 잔류 가능성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좀 퇴장도 있고 좀 허무하게 토트넘이 패배를 당했던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경기를 친구들과 함께 펍에서 보면서 직감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살아남을 수 없는 팀이다 지금. 좀 이른 시기이긴 해도 나는 이 팀이 잔류하는 게 조금 더 신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팀이 강등이 되면 과연 시장에도 그렇고 좀 좋은 영향이 있을지 우려되는 면은 많이 있는데, 축구적으로만 봤을 땐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계속 매 시즌마다 강등 당하는 팀들을 보면서 좀 유구한 전통이라고 느끼는 게, 좀 멸망전 같은 그런 경기 있잖아요.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이제 싸우는 그런 경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피 터지는 진짜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그런 싸움을 기대하지만, 약간 속된 말로 개싸움. 네. 근데 결국에 증명되는 거는 왜 그 팀들이 강등권에 있는지 이것만 결국 보여주고 재미는 하나도 없는 그런 경기를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지난 토트넘 경기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독이 바뀐다고 과연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왜냐면은 그 전까지 강등 당했던 팀들에게서 보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는 확실히 큰 것 같아요. 임시 감독이 아니라 어쨌든 정식으로 데리고 와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확실히 선수들한테는 동기부여는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토트넘 경기를 잘 안 챙겨보는데 썬더랜드 저는 풀타임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다른 타 경기들에서도 웨스트햄이랑 이제 리즈랑 이제 다른 팀들 다 경기를 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즈가 이번에 오늘 맨유를 이겼고, 그리고 울브스전이긴 했지만 어쨌든 웨스트햄도 승점 3점을 챙겼고, 이게 너무 안 좋은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었긴 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기부여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거지로 한 번쯤 이기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 어거지로 이기는 것조차 못할 것 같아서. 네. 참 축구를 보면서 언제 다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까 싶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2025-2026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을 바이언으로 예측을 하셨어요. 현 시점에서는 뭐 챔피언스리그,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뭐 컨퍼런스리그는 약간 제외도 되겠지만 그런 유럽 대항전의 우승팀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챔스는 바이언이 제일 셀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네. 뭐 바이언보다 센 팀?
바이언이 이제 파리랑 만나잖아요. 4강에서. 맞습니다. 그게 거의 결승 대진일 것 같고 뭐 이변이 없는 한. 네. 파리도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바이언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저도 파리 중계를 이번 시즌 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막 페이스가 점점 막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지난 시즌 하던 거 하는데 또 거기서 뭐 사실 유럽 대항전에서 이 개인기량 좋은 선수들이 잘하기 때문에 파리는 딱 그냥 얘 생각만큼 솔직히 하는 것 같고 바이언은 진짜 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둘 중에 이긴 팀이 우승을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바이언이 우승을 할 것 같고 네네. 유럽 대항전 유로파 리그는 뭐 빌라가 가장 유력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리옹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네. 저도 리옹 경기를 많이 중계했지만 리옹이 요즘에 페이스가 안 좋고 일단 결과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빌라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것 같아요. 에메리 감독이기 때문에 또 그러네요. 유로파 에메리는 또 신이죠, 신. 신이기 때문에 에메리가 그냥 하는 그림으로 가면서 그냥 빌라가 우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뭐 컨퍼런스 리그까지 다 챙겨보진 않지만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마인츠가 제일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있어요. 스트라스부르랑 마인츠 지금 하고 있는데 스트라스부르가 가장 그나마 강한 팀이었거든요. 네. 근데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1차전 제가 알기로 크게 이긴 걸로 알고 있어서 마인츠가 뭐 이변이 없는 한은 그냥 그대로 우승하는 느낌도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글라스너 감독이 아직 살아 있거든요. 펠리스가. 네, 펠리스가 있구나. 근데 글라스너 감독이 아시겠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유로파 우승을 진짜 역배를 뚫고 펠리스도 가능하겠다.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물론 뒤에 글라스너 질문도 있지만 네. 전 글라스너 감독이 결승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가지 않을까. 어차피 레그가 달라가지고 그렇죠. 만나려면 맞대결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이 글라스너 감독의 얘기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뒤에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여쭤보면 분데스리가는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지금 현재 시점에선 좀 챙겨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분데스는 뭐 빅매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엄청 자세하게는 못 챙겨보고 제가 그래도 중계를 하긴 했었어요. 우니온 베를린 중계했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리그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계를 하는 해설위원마다 뭐 2개 정도 겸하는 베이스가 있고요. 아예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아예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프리미어리그 했다가 다음 주는 분데스를 했다가 그다음에 라리가 했다 이러진 않아요. 다 영역이 나눠져 있고 그래야 이제 더 그거에 대해 깊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쿠팡 쪽에서 배려를 좀 해주시는 거고 분데스는 이제 최근에 뭐 결과는 근데 다 챙겨봐요. 웬만하면 결과는 챙겨보고 바이언이 뭐 이겼네 졌네 뭐 도르트문트가 뭐 어떻게 됐네 라이프치히가 뭐 좋네 마네 요즘에 또 호펜하임이 좋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호펜하임이 좋았던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분데스리가를 보다 보면 빠른 전환, 트랜지션이나 이제 공격적인 흐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분데스리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큰 특징이요. 네. 50+1 아닐까요? 구단의 예상치 못한. 근데 사실 뭐 전술적인 스타일을 얘기하자면 일단 라인을 그렇게 낮게 하는 팀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이나 뭐 이런 최하위권 팀들 아니면 그 감독만의 특색이 이제 트랜지션에 기반한 감독이면 라인을 내렸다가 특히 요즘 마인츠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르스 피셔 감독 같은 경우에도 롱볼 위주의 역습이 주 루트이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제외하고 나서는 많이 뛰고요. 그리고 일단 라인 올려서 측면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사실 중앙지향적인 측면의 공격들은 많이 없어 보여요. 뭐 바이언 제외하면 바이언 워낙 개인 능력이 너무 출중하고 아웃라이어긴 하죠. 네. 하니까. 근데 저희 감독님이 이제 중앙지향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선수단의 성능이 좀 성능이라고 좀 그런데 역량이 조금 딸려 보여서 결국 측면 위주로 좀 빌드업을 짜고 있거든요. 저희 감독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스페인 감독이어가지고 약간 중앙지향적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많은 활동량과 역습 이런 것 같습니다. 압박. 네. 저도 좀 입문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데스리가 하면은 제일 가장 큰 키워드가 익숙한 거는 게겐프레싱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는 그 게겐프레싱이라는 게 너무 그냥 축구 전체에 좀 표준화가 된 그렇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분데스리가만의 매력이다라고는 이제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분데스만의 특징은 이거는 분데스리가에서 직접 발표를 한 좀 자랑거리 같이 그렇게 나왔던 게 있어서 찾아봤는데 어쨌든 5대 리그에서 유효슛이 가장 많이 나오고 골이 가장 많이 나온다. 득점이. 네,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라인이 높다거나 아니면 압박을 빡세게 한다거나 이거는 그 안정적인 수비를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전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득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공격적인 축구를 확실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있는 리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단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분데스리가만큼 단장의 역할이 큰 리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리그도 단장이 있고 다 역량이 있고 그 권한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단장이 하는 역할이 이제 스쿼드 플래닝을 하는 건데 그 스쿼드 플래닝에서 분데스리가는 감독의 약간 영입 선물이랄까요? 그런 게 많이는 없어 보이고 그냥 팀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냥 전술에 맞게 이제 6번이 모자라다 하면 6번을 이제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고 어차피 돈을 많이 못 쓰니까요. 바이언을 제외하고 나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단장이 아무래도 저희 리그가 셀링하는 게 많다 보니까 매 시즌 갈려나가는 스쿼드의 양이 상당합니다. 모든 팀들이 바이언을 제외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팀이 내년 시즌 돌풍이 될 수 있고 호펜하임처럼 뭐 잠깐 부진할 수도 있고 마인츠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할 때 특히 빅리그 일반적인 리그에서는 벤치에 감독과 단장이 같이 앉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우리가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를 생각해도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분데스리가에서는 그게 흔한 일이, 그러니까 뭐 낯선 일이 아닙니다. 여기 단장과 감독이 나란히 앉아서 막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뭐 좋을 땐 같이 환호하기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병철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원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분데스리가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분데스리가 저도 이제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측면에 대한 공간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어쨌든 트랜지션 상황도 꽤 많이 만들고 선 굵은 축구가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꽤 많이 되어 있는 팀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축구를 볼 때마다 좀 느꼈는데 항상 저도 이거를 뭐 종합 데이터를 제가 봤던 데이터는 한 1년 전 데이터여서 압박이 제일 강한 팀이 분데스리가라고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저도 자료를 봤었는데 사실 또 그냥 보면은 프리미어리그가 압박은 또 가장 세 보이고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중하위권 팀들도 압박을 세게 오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압박의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중앙 쪽의 압박이 굉장히 강해요. 측면보다는 훨씬 더 중앙 지향적인 스타일의 수비 구조를 많이 가져가고 측면은 오히려 좀 벌어지더라도 그냥 좀 두고 아이솔레이션 1대1 상황 나오면 그냥 1대2로 막는 형태의 수비를 많이 하는데 분데스리가는 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측면에 대한 공격 패턴도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풀백들도 많고 윙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압박 위치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누군가 볼 때는 프리미어리그가 더 빡세 보이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치라든지 뭔가 데이터를 뽑아내면은 분데스리가가 훨씬 더 경합 자체가 훨씬 많은 건 맞는 것 같다. 네, 저도 그 생각이 들긴 해요. 딱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나니까 확실히 분데스리가에 좀 더 경쟁력 있는 풀백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미텔슈타트, 다비트라움, 뭐 폰지 그렇죠. 이런 선수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라이머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리고 축구 외적으로 경기 외적으로 분데스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응원 문화가 가장 센 리그라는 게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도 떴던 자료 중에 하다가 평균 관중인지 총 관중인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그 리그 중에서 그거를 순위를 매겼을 때 5위로 들었던 게 분데스 2부 리그였거든요. 근데 그건 샬케가 내려가서 어쨌든 뭐
저는 좀 해설위원님 계신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바이언 경기를 오래 보기도 했고 그래서 좀 해설이 하는 얘기가 좀 반복적인 게 많아서 그렇죠. 무해설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해설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이런 걸 좀 많이 찾아 듣는데 그 무해설로 들었을 때 저는 가장 짜릿한 거는 분데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진짜 90분 동안 노래를 하고 있고 막 홍염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분위기 빡센 거. 그리고 최근에도 그 EPL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토트넘 경기했을 때 시간대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금요일 9시인가 그랬어가지고 한번 챙겨봤는데 그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무해설을 눌렀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좀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유튜브 찾아보면은 막 팬들이 챈트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게 꽤 많이 나오는데 경기장 자체는 저렇게 조용하구나라고 오히려 어색했었던 워낙 분데스만 보다 보니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큰 매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과한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50+1을 막 폐지한다고 막 뭐라고 했을 때 막 난리 팬들이 났었죠. 이제 초콜릿 던지고 동전 동전 초콜릿 모양 던지고 테니스 공 던지고 그때 한 번은 그 평일 경기 반대한다고 던진 적이 있었어요. 테니스 공을. 그래서 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홍염 한번 터트리면 이제 경기장 뿌여져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테토리그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테토리그죠. 있고 네. 확실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T4라고 하잖아요. 그 팬들의 약간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 축구의 약간 본질적인 그런 터프함을 아직까지 잘 가지고 있고 각 팀마다 그런 로컬 이식도 강한 리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설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축구는 어떤 축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축구야. 좋은 축구. 좋은 축구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 같긴 해요. 저는 그럼 해설위원님이 선호하는 축구라고 질문 바꿔볼까요? 저는 11명이 다 동일한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은 축구라고 생각해요. 동일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언지 약속 뭐 큰 대제목에서 이제 약속이 되어 있고 거기서 사실 뭐 엄청 우리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디테일하게 짜지 않아요. 감독과 전술을 사실 생각보다 뭐 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너가 이렇게 빠지고 이게 무슨 패턴처럼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일치가 돼야 되고 하나로 우리가 이 게임을 이기는 거에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무기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뭐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팀의 이제 밸런스가 깨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경기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좋은 축구가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좋은 축구가 있다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축구는 또 안 좋은 축구가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체주물루 유나이티드 중계를 했었는데 말라위 3부 리그에서 하는 그 친구들의 축구를 보면서 진짜 좋은 축구는 없구나. 그래서 환경 탓 그라운드 탓 그러니까 탓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도 이제 하는 축구가 있는데 그럼 저거는 그럼 안 좋은 축구인가? 뭐 환경이 좋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는 5대 리그에서 하는 축구만 우리가 좋은 축구라고 불러야 되나? 선도하는 축구는 맞을 수 있죠. 그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걔네 더 힘쓰는 거다 보니까 근데 뭐 좋은 축구에 안 좋은 축구에 그런 걸 나누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뭐 선수 11명 당연하고 감독, 코치 뭐 그 경기에 임하는 모든 한 팀의 스태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게 저는 이제 좋은 축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이번 맥락에서 시즌에 또 시티를 이번 시즌에 왜 바이언을 강팀으로 꼽고 계신지를 알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 맞아요. 워낙 지금 세게 드는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팬 입장에서는 훈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되게 열정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있는데 홈파니가 직접 지도하던데. 근데 그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뭐 패턴 이런 걸 심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맞아요. 그거라는 게 확 지금 엄청 와닿았어요. 더불어서 아까 CT 이야기하신 것도 그 체계적으로 구조화가 돼 있고 팀과 스태프들 그 어떻게 보면 그룹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결국 그것이 정말 최고의 효율을 내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데스리가의 또 공격수 적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데스리가를 보다 보면 공격수들이 빠른 전환이나 또 공간 활용을 하는데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제 약간은 분데스리가 특유의 환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공격수들이 뭐 프리미어리그나 타 리그에서는 다른 유형의 플레이를 요구를 받고 또 부진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이 주제는 사실 이번 시즌에도 꽤 나왔잖아요. 그렇죠. 워낙 많이 가기도 했고. 네, 많이 가기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는 분데스를 이제 다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들었어요. 분데스 출신의 공격수들이 예를 들어서 볼테마데라고 치면 물론 볼테마데가 이제 지금 요즘에 뭐 미드필더 나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요거는 이제 에디아우의 문제고. 볼테마데라는 선수가 9번으로 뛰었을 때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을 때랑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상대하고 있는 수비수들이 다르다는 건데 분데스리가에서는 상대하고 있는 수비수들이 거의 대부분 독일 수비수들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스트리아나 독일 있죠. 근데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가짓수가 좀 적어요.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 센터백도 있고 아르헨티나 센터백 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의 센터백 전 세계 다 오니까 네. 아프리카 유형, 모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상황에서 잘하던 애가 이 센터백과 센터백의 이 스트라이커와 센터백의 기질 차이가 이제 발생이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스트라이커가 더 그런 걸 이제 많이 타죠. 윙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분데스리가를 찾아서 센터백들이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나라 국적인지, 체형이 어떤지, 스타일이 어떤지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럴 시간은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반대로 이제 제가 리그왕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반대 유형이 있었거든요. 리그왕에서 잘하던 애들이 왜 뭐 어딘가에서 잘할까, 어딘가에서 못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무한이가 무한이? 파리에 갔었잖아요. 네. 파리 이제 중계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그 저희랑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있을 때는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나갈 때 너무 이상하게 나가서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케의 문제, 엘리케의 문제인가? 근데 무한이는 사실 저는 약간 활용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좀 많은 걸 좀 그 친구한테 심어주려고 했던 것들이 과부하가 오면서 길을 잘못 든 느낌?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독일에 좀 더 있으면서 사실 독일 에키티케도 프랑스잖아요. 네. 생각보다 프랑스 공격수들이 독일에서 괜찮은 선수들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런 거. 근데 뭐 무한이가 막 엄청 다시 이게 그때 우리가 생각하던 월드컵 막 그때 그렇게 잘했던 그런 걸로는 저는 이제 다시 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약간 좀 붕 뜬 느낌이긴 합니다. 지금도 토트넘에서 약간 측면에서 무슨 드리블을 시도해야 맞아요. 되고 이런 롤로 유벤투스 갔을 때도 그랬어요. 지금 무대를 벌써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잉글랜드까지 다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정착을 못하는 거면 뭐 그나마 이탈리아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나마. 근데 그러면 이제 선수 개인한테도 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해설위원님 말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방금 그렇게 테토남 같은 축구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어느 쪽에서 보면 되게 좀 색깔이 센 축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수비적인 그 좀 방식에도 네,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좀 가둬져 있는 고립이 아닌데 그 박스형 수비? 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이런 유형이 아닌 선수를 그렇죠. 안 구하는 다 그런 선수들만 구하는. 네, 그렇게 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것도 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뭐 분데스리가를 계속 막 엄청 보지 않더라도 약간
생각이 들었던 건 스타일이 좀 유사한 선수들이 좀 많아요. 센터백 뭐 당연히 디테일하게 다 다르지만 뭔가 그 이 느낌의 선수가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또 한 5년 전에 또 이런 느낌의 선수 잘했던 선수가 있었고 아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 또 이전에 좀 있었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랑 뭐 대표적으로 이거랑 뭐 이건 안 좋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람과 키미처럼 아, 약간 그렇죠. 그런 유형의 선수가 또 그렇게 나오고 또 이랬던 유형의 선수가 또 이렇게 나오고 약간 이런 게 이제 수비 공격수와 수비수의 대결에서도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는 이게 통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 왔을 때는 분데스리가는 뭐 예를 들면은 볼프스부르크나 뭐 아니면 프라이부르크나 아니면 뭐 라이프치히나 뭐 선수들의 면면은 다르지만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그 자기의 개인 기량에서의 오차가 좀 적거든요. 얘는 완전히 벗겨지더라도 그 다음에 할 때도 좀 덜 벗겨지더라도 벗겨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프리미어리그는 본머스 센터백은 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랑 뭐 프랑스, 아르헨티나도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리즈는 또 백스리인데 이탈리아에 섞여 있고 세르비아 섞여 있고 막 이런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아예 유형이 달라서 공격수들이 훨씬 어려울 거예요. 개인의 1대1에서는. 저는 그랬기 때문에 분데스 선수들이 조금 조금 전체로 기술의 폭이라든지 상대 센터백을 했을 때 뭔가 스펙트럼이 넓은 유형, 쉽게 말해서 에키티케 같은 애들이 더 이제는 좀 잘 될 윙에서 뛸 수 있고 톱도 되고 뭔가 좀 툴이 많게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잘 될 것 같다. 오히려 볼테마데처럼 뭔가 너무 제한적이면 이제 진짜 이제 딱 거기에 이제 그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말씀해주신 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비단 수비 스타일로만 한정짓는 건 이제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빌드업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프리미어리그만 하더라도 뭐 아스날로 치면 칼라피오리가 센터백, 풀백 다 되는데 풀백으로 뛸 때는 그냥 거의 프리롤처럼 다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요. 뭐 본머스 중계를 이제 며칠 전에 하셨지만 세네시 같은 선수는 또 특유의 왼발 빌드업이 되기 때문에 팀 전개 중추를 맡기도 하는데 프리미어리그 같은 팀들은 그런 또 각각의 선수들의 개성만큼이나 빌드업 방식이나 개인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공격수들 역시 그런 거에 맞춰서 압박을 당연히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더 그런 다양화? 좀 표준화의 차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50+1 룰까지도 연결이 지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그렇게 바운더리를 정해놨으니까 그 시장도 프리미어리그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제한적이죠. 그렇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또 있나? 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같은 선수였던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막 7, 8년 막 한 팀에 있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선수가 아직까지도 있구나라고 그쵸. 생각하는 경우도 저도 최근에도 막 브레멘 같은 경우가 수비진이 한 7, 8년 전 수비진이 아직도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중하위권 팀들이 이제 오스트리아나 독일 계통의 그렇죠.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뭐 마인츠나 아까 말했던 브레멘이나 다들 거의 그분들은 이제 한 7, 8년씩 진짜 호흡을 맞춰본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 리그의 어떤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하죠. 여러 선수들이 와야 선수들의 기량도 올라가고 뭔가 좀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 사실 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이제 너무 잘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또 최근에 좀 됐지만 원투펀치에서 비르츠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리버풀에서 초반 스탯이 좀 저조했던 것도 플로리안 비르츠가 이런 이유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당연히 될 거고 사실 뭐 이거는 그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제 뭐 유튜브나든지 아니면 패널 분들이 다 나오셔서 뭐 우리만 하더라도 뭐 이스타부터 다 그 얘기를 다 했었으니까 네네. 사실 이유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가서 짚어보면 첫 번째를 터트리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거를 터트려야 이제 그 다음이 풀린다는 거는 여전히 좀 우리가 믿을 만한 중론인 것 같다. 누구든지 첫 골과 두 번째 골 이런 게 어렵지 그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적응하는 데는 큰 자신감이 좀
붙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터트리려고 막 페널티킥 밀어주고. 그렇죠. 뭐 어떻게든지 맞죠. 막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페널티킥을 주는 것도 어쨌든 정말 그냥 골 넣는 그 하나 이상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페널티킥 뭐 당연히 넣겠지. 하지만 그 자신감, 뭔가 금을 흔들리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비르츠는 진짜 저는 되게, 저도 레버쿠젠 그 알론소 레버쿠젠 때 레버쿠젠을 챙겨볼 수 있을 만큼 챙겨보려고 막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고 정말 좋은 선수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그때도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죠, 비르츠. 네, 말씀하세요. 저도 초반에 그 비르치가 부진할 때 저희가 계속 팟캐스트에서 비르치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프로필이 절대 실패할 프로필이 아니다 이랬는데 한 7경기 막 10경기 우리 포인트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이거를 상장 폐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비르츠에 대한 의심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당했던 너무 큰 부상. 그 부상의 후유증이 혹시라도 나중에 영향을 받지만 않는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독일과 리버풀에서 큰 족적을 남겨야 할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저는 사실 약간 이런 방향이 가지 않을까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이 좀 더 많이 흘러가는 프리미어리그다 보니까 좀 더 밸류가 높은 선수들 혹은 피지컬적인 강점을 보이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 분데스리가에서 먹혔던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으나,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약간 유형의 다양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한 팀에서 그 같은 기조 아래 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고, 그 스타일 하나에서만 좀 통할 수 있다면 이 선수들이 좀 롱런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선수들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많이 다르고 국적부터 해서 뭐 밸류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좀 범용성 있게 뭐 에티켓처럼 뭐 그런 좀 선수들이 좀 더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키티케는 참 말할 때마다 발음이 어렵네요. 네, 그럼 이제 감독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감독들이 이 현대 축구에 약간 이바지하는 그런 트렌디함과 또 그런 좀 새로운 파도의 물결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독일 출신의 젊은 감독들도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독은 지금 브라이튼의 감독인 파비안 휘르첼러입니다. 2024년에 장크트 파울리의 승격을 이끌었고요. 브라이튼의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감독이 된 휘르첼러입니다. 아마 밀러보다도 어리죠. 네. 93년생인가 94년생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르첼러도 브라이튼 경기를 보셨을 거고 휘르첼러에게 또 운영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젊은 휘르첼러를 비롯한 젊은 감독들이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굉장히 뭐 긍정적이죠. 사실 제가 갑자기 감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우스햄튼 감독이 굉장히 어려요. 네? 토나 에커트. 맞아요. 에커트 감독이 그 91년생인가? 어쨌든 휘르첼러 다음이 에커트거든요. 근데 뭐 독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독일 맞죠? 독일 그 감독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비선출 출신의 감독들이 해외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비선출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지도자를 시작하고 뭐 예를 들면 20살, 21살 그때부터 코치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비디오 분석관부터 시작을 해서 커리어를 밟아와서 30 초반에 이제 감독 생활을 하다 보니 뭐 당연히 오히려 선출을 했던 사람들보다 지도자 경력이 훨씬 더 긴 친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본인의 색깔을 잘 내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 선순환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축구라는 게 선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런 건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젊은 감독들이 막 올라오기 전에 젊은 선수들이 사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첼시처럼 젊은 선수들이 많이 모이고, 아니면 뭐 최근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뭐 야말부터 해서
홀란도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지금도 어리지만 포든부터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메인 나이대는 다 2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초반에 중반 나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나이가 지금 우리 패널 분들보다도 어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이 젊다라는 거에 단점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거든. 그게 뭐 폭발력이나 이런 건 좋지만 절제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이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내가 몸값이 1,000억인데 내가 1,000억 뭐 1,000억 아무것도 아니네. 뭐 옆에 1,100억짜리 나도 100억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거는 이제 사실 살면서 느끼는 나이가 따라오면서 경험이 따라오면서 느끼는 것들 네. 그야말로 베테랑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인데 똑같이 감독에게도 이제 저는 이런 사이클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선수를 많이 모아서 젊은 친구들 많이 모아서 시너지 넣어서 폭발력 넣어서 우리 이제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결국에 계속 몇 년째 발목을 잡는 건 베테랑의 부재. 그렇죠. 그러니까 베테랑 부재라는 건 경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경험의 부재인데 감독도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트렌디함, 어리지만 번뜩임, 전술적인 혁신, 가끔씩 보여주는 뭐 뛰어난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거에 우리가 매몰되면 결국에는 또 다시 베테랑 감독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돼요. 모예스나 그렇죠. 이렇게 경험이 많은 정말 여우 같은 감독들이 그 경험에 또 다시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감독 나오는 건 좋은데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이 지금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휘르첼러 감독이 레버쿠젠과의 링크가 조금 있는데 그 레버쿠젠 팀에 와서 팀 장악이라든가 브라이튼도 좋은 팀이지만 레버쿠젠이 조금 더 선수 레벨이라든가 이게 조금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휘르첼러가 약간 장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휘르첼러 감독도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뭐 카드도 많이 받고 저는 휘르첼러 감독은 뭐 장크트 파울리에서도 했지만 저는 조금 더 한 팀에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래서 저는 프리미어리그에 온 게 사람들이 와 무슨 휘르첼러 얘는 뭐 몇 살인데 벌써부터 감독을 천재 아니야? 라는 것도 있지만 한 3년 4년은 거기서 해야 그게 이제 어떤 제가 느낄 때는 인정받을 만한 커리어로 하나의 자리매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색깔. 플루크라고 판단을 안 받기 위해. 그렇죠. 이게 뭐 1년 하고 다시 레버쿠젠 넘어가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한 오래 하면서 나가고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고 본인도 뭐 이번 시즌도 엄청 안 좋았다가 지금 또 굉장히 또 좋고 이게 리듬을 타는 걸 좀 시퀀스를 길게 가져가야 이게 버틸 수 있는 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다른 데를 가더라도 본인이 잘했던 독일에 다시 가더라도 레버쿠젠은 어쨌든 챔스 티켓을 따는 팀이고 브라이튼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경쟁의 구도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네네. 브라이튼은 이제 유럽 대항전 티켓 한 장 따면 진짜 대박 성공인 팀이라서 그런 걸 보면 선수들의 면면을 다루기에는 일단 브라이튼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가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파르케 감독을 되게 좋게 봐요. 지금 리즈 네, 감독이죠. 리즈 감독, 네. 파르케 감독.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분데스리가에서 단장이라든지 수뇌부와 벤치에 같이 앉잖아요. 파르케 감독이 리즈가 그렇게 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그 제가 알기로 CEO인가 아니면 디렉터가 벤치에 앉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독일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건데 독일 감독이고 코치진들도 독일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문화를 넣어서 잉글랜드 내 작은 독일 팀처럼 운영을 하고 실제로 축구 스타일과 선수들의 유형도 뭐 예를 들면 뭐 스트라이크, 뭐 그렇죠. 비율 약간 분데스리가 유형의 선수들도 같이 섞어서 쓰면서 팀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예전에는 코우도 있었죠. 그렇죠. 네. 코우도 있었고 슈타우 그렇죠. 네. 슈타우 있고 뭐 독일 유형의 선수들의 뭐 잉글랜드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잉글랜드 스타일도 같이 겸비를 하면서 뭐 이제 팀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뭐 백쓰리 백포 자유자재 쓰는 것도 독일 팀처럼 좀 유사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파르케 감독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작은 독일이라 느껴지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좋게 봅니다. 이게 파르케 감독이 사실 독일에서 많이 안 좋았는데 리즈에 가서 그렇지.
이게 회강 반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저도 좋지 않은 감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마레스카 첼시에서 뭐 아직 말미가 안 좋았지만 이제 과정을 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클럽에서 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르케도 뭐 지금 뭐 무조건 좋다, 뭐 최고다, 막 계속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구단의 방향성에 본인의 색깔을 넣어서 같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저는 이제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들으면서 그냥 계속 생각이 난 게 나겔스만이라 가지고. 그래서 좀 나겔스만이 좀 빠르게 뭔가 족적으로 옮기게 됐죠. 그렇죠. 직을 그래서 옮기게 됐고요. 바이언 팬들도 다 생각하는 게 너무 빨리 왔다. 이게 좀 되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나겔스만이 가장 욕먹는 부분도 너무 인터뷰를 솔직하게 해서 그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다 파악을 하는 거는 좋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다 입 밖으로 모두에게 들리도록 내뱉어야 하는가. 이게 되게 지금도 독일 국대 감독으로서도 욕을 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나겔스만도 한 곳에 좀 라이프치히에 조금만 더 오래 있었다면 지금이랑은 좀 다른 커리어를 또 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 또 반대로 이정효 감독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정효 감독이 K리그에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2, 3년은 좋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FC가 큰 규모의 구단이 아니면서 쭉 본인이 최대한 끌고 가다가 이제 때가 돼서 수원으로 팀을 옮겼잖아요. 이정효 감독도 이렇게 감독으로서 기회를 받게 된 거의 첫 팀이다 보니까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연속성을 가지면서 본인의 잠재력과 시야를 넓힌 다음에 좀 더 큰 무대로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제가 영훈이 형이랑 친하거든요. 장코치 형이랑 뭐 일주일에 2-3번 운동도 같이 하고 이제 콘텐츠도 같이 찍고 그러는데 지금 원투펀치 나오시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영훈이 형이랑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또 이제 다 같이 여행을 갔어요, 저희끼리. 그래서 해설들이랑 뭐 캐스터들 해가지고 쿠팡이랑 스포티비 있는 사람들 같이 여행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정효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 영훈이 형이 얘기해 주는 게 그 스페인 쪽이었나 포르투갈 쪽이었나 본인 아는 코치들이 그 이종효 감독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한국에 되게 젊은 감독이 있다, 젊고 트렌디한 감독이 있고, 그래서 되게 전술적으로 뭐 특이하다, 그래서 주목이 좀 된다, 그래서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영훈이 형한테 장코치님한테 근데 그분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종효 감독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 50이 넘었거든요. 50이 그렇죠. 넘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그게 무슨 젊은 감독이야 사실 하더라고요. 네. 사실 맞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젊은 감독은 우리가 얘기한 젊은 감독 휘르첼러는 90년대생이에요. 그렇죠. 다 90년대생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50대 분이 젊은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제 그런 게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갑자기 좀 느끼는 바가 많아집니다. 네. 이렇게 휘르첼로와 또 젊은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우니온 베를린의 새 감독 대행으로 5대 리그 뭐 정말 전무후무하죠. 여성 축구 감독이 생겼습니다. 남자 축구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젊은 뭐 선수 출신이 아니든 뭐 그런 좀 경력에 구애받지 않고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리그가 또 분데스리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원래 코치분이었죠. 듭니다. 근데 원래 작년에 이제 그 감독이 징계받았을 때 그 U21 수석 코치로 있어가지고 같이 올라와서 3경기인가 같이 했었고, 이번에는 그 U19 감독이어가지고 U19 감독 유소년팀 감독이었어가지고 그분이 올라와서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끝나고 프라우엔 여자팀 감독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임기 끝나고 그러니까 대행만 하시는 거구나. 대행만 하는 걸로. 그렇죠. 뭐 마이클 캐릭이 이렇게 잘할 줄 알았나요? 정말 역사적이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파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휘르첼러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이고요. 2022년에 뭐 바르셀로나를 꺾고 이러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안겨줬고, 2025년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사상 첫 FA컵 우승을 이끌고 또 커뮤니티 실드도 우승을 한 등 정말 트로피를 따오는 그런 좀 능력은 뛰어남을
여실히 입증을 한 감독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캄프누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아, 22년도에. 그렇군요. 네. 하지만 또 이 감독의 뭐 인터뷰 스킬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보드진 간의 불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잡음이 많은 감독인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정원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글라스너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트로피 체이서로서의 능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팬이 아니기 때문에 글라스너 감독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분데스리가 있을 때 분데스리가 있을 때는 이제 사실 매 경기를 보진 못했고 그냥 특히나 유로파 리그에서 좋았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보다가 크리스탈 팰리스 왔을 때 조금 색깔이 많이 드러났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뭐 사실은 가장 중위권 팀들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팀 꼽으라 그러면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손꼽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뭐 당장 리그 1라운드였던 첼시 원정에서도 그냥 비기고 네. 그게 사실 그런 게 쉬운 게 아닌데 굉장히 백스리에서 아주 뭐 전술적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거는 좋은 감독인데 항상 이제 잡음이 많고 그런 게 이제 이번에도 느껴져서 사실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호가 좀 있었는데 이제 잘한다. 강팀을 그래도 그러니까 자이언트 킬링할 수 있는 감독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저는 그게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자이언트 킬링이 되는 감독들은 제한적이에요. 이라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자이언트 킬링 할 수 있는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아스날 잡은 건 있지만 그럼 아스날이 못해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스날 이제 좀 팔로우하는 입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자이언트 킬링은 이렇게 결승전에서 잡을 수 있냐 이런 거. FA컵. 그냥 뭐 상대 팀도 전력으로 나오고 우리 팀도 전력으로 나왔을 때 약체가 강팀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약간 이라올라 감독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이라올라 감독 좋아하는데 아르테타 감독도 그런 아르테타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그래요. 좀 몇 명이 있어요. 예전에 뭐 휘르첼로도 전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보고 에디아우도 사실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봐요. 물론 리버풀을 잡긴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결승전에서 잡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도 막 큰 경기에 그렇게 확 잡아낸 스타일 아니라 보는데 저는 약간 글라스너는 좀 작정하고 잡으면 뭐 상대가 뭐 맨시티든 뭐 아스날이든 리버풀이든 한 경기 이악 물고 내가 작정하면 잡아낼 수 있다라는 색깔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이제 계속 잡음이 좀 나오는 게 사실 속으로 되게 욕심이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독이 저 배려가 좀 없고 뭐 속이 좁아요. 좀 그런 느낌이라 약간 조금 보기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감독으로서의 능력치, 그 경기장 안에서 매니징하는 능력과 별개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그룹 안에서의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본인이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언론에 좀 표현을 하느냐, 이성적으로 대처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매니징하고 작정하고 웸블리에서 우리가 한번 판을 뒤엎어 보겠다, 이거에는 정말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감독이나 그 사람으로서 사람끼리 같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호가 좀 더 많을 수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제가 같습니다. 좀 이거는 그냥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볼 때 느꼈던 건데 코치진들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글라스너가 막 코치진한테 막 화를 냈나 뭐 얘기를 막 했어요. 뒤돌아서 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코치진들이 뭐 옆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근데 뭐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인데 그 되게 그냥 너는 그냥 일명 너는 그냥 지랄해라 하면서 약간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나 모르지. 내가 네.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한번 괜히 오퍼 이 표정이 그래서 아니 그냥 쟤네는 그러니까 감독이 좀 따로 노는 느낌. 최근에 진짜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최근에 아마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 시즌 끝나면 떠난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중계를 보다가 얘네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뭐 그런 스타일도 있거든요. 감독이 뭐라 해도 뱉는 말을 그냥 다 굳이 다 안 들어도 되거든요. 코치는. 네. 그냥 특히 경기 중에는 그치 경기 중에는 네. 뭐 감독도 짜증나서 막 제가 왜 저러냐 막
할 때 뭐 그거를 뭐 일일이 받아쳐줄 이유는 없으니까. 탱커 역할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냥 그때 무슨 코치 누구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옆에 앉아있던 코치가 되게 그냥 반응을 아예 안 하더라. 쟤 또 저러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저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또 글라스너 감독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또 차비 알론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에서의 엄청난 뭐 무패 우승 같은 업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직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경질을 당하게 됐는데 레버쿠젠 시절에 보셨던 또 아까 좀 챙겨 보셨다 했잖아요. 그때 알론소와 이번 시즌 레알에서의 알론소는 어떤 점이 가장 달랐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제가 팬분들보다 많이 알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는 제가 이제 시즌을 시작하면서 팔로잉을 하기로 마음 먹었던 팀은 유벤투스였고 네. 그다음에 이번 시즌은 이제 해외 축구에서는 시작하면서 팔로잉을 아예 이 팀은 다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이제 레알 마드리드였어요. 알론소 마드리드. 때문에. 네. 그래서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궁금해서 쭉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사실 선수단 장악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그 서포트를 전 너무 안 해준 게 좀 되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네, 그래서 뭐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비니시우스가 이제 엘 클라시코에서 교체 나가고 나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에 대한 아무 징계를 주지 않은 것들, 네. 그리고 뭐 선수단의 불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 선수에게 더 신뢰를 많이 주는 모습은 전 감독 입장에서 버틸 이유가 아무리 그 뭐 어떤 클럽이라 하더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알론소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상황이 막 그렇게 안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 나올 때 승률도 사장이 70%가 넘었죠. 승률도 73%가 좋았고, 그랬고요. 네. 뭐 엘클라시코도 한 경기 이겼었고, 네. 뭐 그랬기 때문에 뭐 사실 저는 뭐가 부족해서 뭐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 자체랑 좀 안 맞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네. 더 레알 마드리드는 뭐 선호 뭐 불호가 아니라 이 클럽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클럽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냥 잘 이별했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쯤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시즌의 결과물이 좀 나오거든요. 요런 게 좋았는데 이런 게 아쉬우니 다음 시즌에 뭐 더 이 감독과 해보면 좋겠다. 혹은 요게 좀 요런 것 때문에 이 감독은 뭐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평가가 그야말로 이제 나오는 시점인데 그것까지 가지 못한 건 좀 아쉽죠. 거의 뭐 시즌의 반 정도 하다가 끝났으니까 참 뭔가 미결된 사건으로 그렇죠. 끝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또 어느 클럽을 갈지 모르겠는데 뭐 리버풀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여쭤보려 했어요. 네. 뭐 가지 않을까요? 갈 것 같은 생각인데 뭐 기대가 되죠. 네. 리버풀 가면. 거기서는 이제 선수들이 기어 오르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리버풀의 그러니까 레전드 시스템 축구를 하는 팀이 굉장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빼고는 거의 대부분 시스템 축구를 하죠. 네, 요즘에는 그렇죠. 어떤 전술적인 것들이 녹아져 있고 선수들의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가 약속돼 있는 기존 형태를 좀 추구하는데, 뭐 리버풀은 이제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감이 있는 선수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비르치가 있기 때문에. 뭐 비르츠도 있고, 뭐 프림폰도 프림폰도 있고요. 있고, 네. 에기티케도 뭐 독일에서 있던 애고. 그렇지, 에기티케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근데 리버풀 구단에서 뭐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슬롯한테도 이렇게 힘을 많이 실어주는데 알론소한테도 또 힘을 많이 실어주지 않을까. 네. 여기 어떻게 보면 또 레알과 리버풀의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에 대한 얼마만큼의 좀 힘을 주는가, 좀 등에 자신들이 있다라는 거를 주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각 분데스리가에 대표할 만한 좀 팀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이번 시즌에는 이 팀을 한번 팔로잉을 해보겠다. 네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이 팀을 팔로잉하겠다라고 약간 마음을 좀 정하실 만한 팀을 네.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약간 좋습니다. 막간의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레버쿠젠을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 2시즌 전에 많이 챙겨보셨다 했던 알론소 체제에서 무패 우승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알론소와 여러 선수들이 팀을 떠났지만 새롭게 선수단을 구성하면서 좀 더 젊어졌고 또 빠르게 그 초반의 혼란, 테나흐 아래서의 혼란을 좀 수습을 했던 팀입니다. 히울만 감독 아래서 고점과 저점이 좀 널뛰게 하고 있다는 단점도 있으나 고점일 때에는 또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하기도 하는 등 항상 리그 내에서 챔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저력 있는 팀입니다. 약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레버쿠젠이 어떤 느낌이라고 좀 보이시나요? 레버쿠젠 1대1 대응이 좀 쉽지가 않긴 해요. 맞아요. 그 전술 자체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느낌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느낌만 얘기하면 약간 나도 빌라인 것 같아요. 빌라 좀 비슷하고. 근데 순위는 이제 빌라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3강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항상. 그러니까 3, 4위 정도 되니까 뭐 빌라 치고는 좀 순위가 높지만 느낌상은 약간 아스톤 빌라랑 좀 비슷하다. 그럼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무패 우승 시절의 레버쿠젠은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빌더 패턴. 빌더 패턴. 백스리인데 뭐 변형 백포 쓰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런 팀이 거의 없었고. 네네. 그리고 뭐 사실 백스리 그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인버티드 풀백이 엄청 핫했거든요. 백포에서 백스리로 변화시키는 형태가 굉장히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핫했는데 기존의 백스리를 아예 구축하고 나오잖아요. 레버쿠젠이 그때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 생각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는 그 막판에 힘내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로스 타임에 골 많이 넣는. 맞습니다. 쉬크 막 이런 데 다 넣어가지고 보니페이스. 끔찍한 기억이 솔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이게 한두 번이면은 변수인데 이게 뭐 7번 넘은 상수거든요. 그 그렇죠. 정도. 그게 이제 어쨌든 팀의 컬러고 색깔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때리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것도 참 좋다 그 생각이 좀 했었죠. 히울만 감독은 이번 시즌 끝나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필리페 루이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필리페 루이스 좋죠. 휘르첼러도 나오고 있는데 그 필리페 루이스는 유럽에서 그 감독을 못 탄대요. 라이센스가 없어서 제가 뭐 기사를 보긴 했는데 그래서 휘르첼러 아니면 뭐 글라스너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글라스너도 잘 어울리네. 어쨌든 이제 히울만 감독이 나갈 수도 있다. 참 레버쿠젠이 명성에 비해서는 참 리가 우승이 없는 팀으로도 유명했는데 또 최근에 이런 좀 트로피를 많이 차지해서 가져오는 고점의 모습도 보여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주목하고 있는 팀이고요. 레버쿠젠. 네, 여전히 젊은 팀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반란을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2위였고 제가 볼 때는 분데스리가의 영원한 2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팀 중 하나인데요. 팀을 상징하던 마르코 로이스가 저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났으나 니코 코바치 감독 아래서 리그에서 이제 유의미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미넨과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뭐 1패 정도만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하지만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승리하는 것보다는 경기력이 좀 밀릴지라도 소위 딸깍으로 이기는 경기가 많아서 미넨은 이번 시즌 압도적인 경기력에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맞대결에서도 결국 패배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언제나 리그 내에서 위협적인 바이에른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고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가장 팬수가 많고 가장 화려한 응원을 보여주는 열정적인 구단입니다. 도르트문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도르트문트 뭐 좋아했죠. 도르트문트 선수들도 특색 있고. 네. 제일 익숙할 시절은 최근은 저는 아직 홀란드 있을 때 혼란이 있을 때 그때 막 챔스에서 16강에서 막 때려놓고 이럴 때 그럴 때도 좋았고 그 이후에도 조금 봤었던 것 같아요. 테르치 시절. 네. 그때도 그렇고. 챔결 가고에. 내가 왜 그때 제가 도르트문트 중계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벤투스랑 친선 경기 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도르트문트를 한 번도 이제 중계를 안 하다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선수들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여기는 문제가 구단 수뇌부들이 지금 바뀌긴 했는데 좀 답답해요. 아 그래요? 켈리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사임을 했고요. 네. 그 슐로터백 잘못도 있지만 저는 아, 수뇌부의 들었어요. 잘못도 있다고 들었어요. 슬로터백이랑 하던 사람이 나갔다면서요? 네, 맞아요, 맞아요. 줄다리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슐로터백 사과도 그렇고 일처리가 되게 답답했는데 물론 지금 디렉터가 바뀌어서 그 디렉터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지만 도르트문트는 뭐 축구는 뭐 리가 내에서는 사실 압도적인 체급이 있기 때문에 바이언을 제외하고는 그냥 팰 수 있거든요. 사실 소위 얘기해서. 지금 제일 최근 라운드 패배 전까지 시즌 2패였는데 그 2패가 다 바이오한테 뒤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승점차가 원래 별로 안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6점 차리를 계속 져가지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산을 못 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날을 좀 보고 있는 팔로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스날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얼마 전에 정말 이거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리가 우승을 따낸다. 로이스의 거의 마지막 시즌이었나 그랬을 때도 결국 이재성이 있는 마인츠한테 일격을 당하면서 맞아요. 우승을 놓쳤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전 정말 도르트문트를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챔결 결승 갔던 예전에 대어 클라시코가 됐던 113이죠. 네. 뭐 그렇죠. 그때 스쿼드도 아직도 참 기억이 나고 매력적인 팀인데 이게 트로피를 따야 될 때 못 따면서 팀의 모멘텀을 좀 높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앞으로 좀 이제 뭐 단장도 바뀌고 보드진도 좀 물갈이가 되고 있으니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라이프치히입니다. 저희 이제 약간 이단아죠. 바나나 약간 느낌이 있는 팀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는 팀인데 제가 아까 계속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라이프치히가 떠오른 것이 일단 레드불 산하에서 정말 체계적인 이보다 체계적일 수 없는 이거는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F1 뭐 이렇게 각종 스포츠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인 그룹화를 추진을 해낸 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더독 중에 언더독이죠. 독일 전체와 라이프치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라이프치히인데 역사가 짧고 근본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 이제 라이프치히 패널이 지금은 없지만 직접 적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본이 없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구단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점에선 자긍심을 크게 가질 수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특히 너 바비 찰튼도 모르냐? 같이 구단 역사를 잘 안다고 텃세를 부리는 사람도 없고 이제 돈을 잘 안 쓰는 다른 분데스리가 팀들과는 다르게 돈을 쓰는 구단 중에 하나이고 이제 레드불 생태계의 한 축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구단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앞두고 좀 많은 스쿼드의 개편을 이뤄내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얀 디오망데 같은 신성들이 나타나기도 했죠. 디오망데 요즘에 되게 비싸게 팔릴 것 같던데. 근데 요즘은 약간 고점에서 내려왔다는 느낌이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근데 네, 그러면은. 최근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할 때 82분에 혼자 중거리 슛을 때려 넣어가지고 그 잘하긴 하더라고요. 니콜라스가 그때까지 선박 11개 하고 있었는데 잘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좀 라이프치히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라이프치히- 가지고 계셨나요? 괜찮은데요. 오. 라이프치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거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저 근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뭐 전통이 1800년대 1900 초반부터 우리는 전통이 있는 클럽이야. 뭐 크게 저는 왜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그 나라 태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지구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팀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근본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뭐 어떤 신흥다운 뭐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근데 신흥이라고 다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근데 좀 건강한 구단 운영이 되고 있으면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라이프치히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가장 매력적인 팀으로는 좀 더 라이프치히다.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독일 내에서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이 친구들 로고를 안 씁니다. 저 봤어요. 네, 들었어요. 네. 로고를 안 쓰기 때문에 참 라이프치히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쪽으로도 매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는 독일의 리그지만 서독의 리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물론 역사적인 계열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동독 지역에 있는 팀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현실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동독권에 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좀 자부심이 될 수 있는 팀으로 라이프치히를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언더독으로서의 매력도 그렇네요.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다음은 여기 패널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약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드릴 게 아니고 일단 바이에른 뮌헨의 패널 근데- 베네님 계시니까 근데 뮌헨은 너무 벨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죠. 방금 이렇게 근본 이 얘기해놓고서 또 지금 바이런 얘기를 오케이 하필 들어볼게요. 순서가 이렇게 돼가지고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약팔 기회가 또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준비를 너무 많이 해와서 좀 네네 편하게 최대한 쳐내고 아니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알겠습니다. 일단 네. 좀 먼저는 좀 축구 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이언 축구를 그 전 경기를 챙겨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축구가 주도적인 축구가 있고 좀 카운터를 치는 축구가 있어서 주도적인 거는 포지티브한 풋볼이라도 하고 반대는 좀 네거티브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이언은 정말 포지티브 풋볼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팀이다. 어쨌든 바이언이 체급이 남다르기 때문에 바이언을 상대를 하는 팀들은 그거를 대비를 해서 좀 내려앉는 그런 축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뚫어내는 그런 방법을 항상 파내야 하는 동시에 최정상급 유럽 대항전에서도 계속 뛰어야 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래서 축구 내적으로는 정말 축구를 어쨌든 메타를 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결국에는 레바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경기 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근본을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그 라이프치히가 이렇게 좀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 위치는 뮌헨이었거든요. 독일 전체가 친 바이언과 반 바이언으로 나뉜 딱 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언이 조금 아쉬운 점은 지역 라이벌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이런 뮌헨이지만 사람들이 애칭을 바이언이라고 하는 이유도 어쨌든 바이른 주 안에 뮌헨시가 있는 건데 그 뮌헨시에는 이제 1860 뮌헨이라는 팀이 하나 있긴 있지만 거기는 좀 그렇죠. 너무 하부 리그에 내려가 있고 그래서 바이언은 바이언 전체를 대표하는 팀이고 뮌헨은 거기만 해당된다. 좀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지역 라이벌이 이제 뉘른베르크라고 같은 남부인데 현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바이에른이고 뉘른베르크는 서쪽 남서쪽이라서 이렇게 좀 지역 라이벌 구도가 있었지만 여기도 지금 한 20년째 제가 알기로는 일부러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런 지역 라이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대체하기 위해서 친 바이언과 반 바이언 구도를 좀 잡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도르트문트 같은 팀의 제일 유명한 선수들이 바이언을 이제 원치 않아서 거기에 계속 있는 대표적인 게 로이스 같은 선수고 슐로터백도 있었는데 슐로터백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막 바이언 오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서 모르겠긴 했는데 그래서 그 구도가 저는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다윗과 골리앗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라이프치히랑 느낌이 살짝 비슷한 거는 제일 센 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악당 좋아하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무슨 저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적인 언더독 히어로가 될 것이야 이런 느낌 아니고 그냥 다 그냥 찍어 눌러버리겠다 이런 느낌을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팀은 저는 바이언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롭겠네요. 원래 근데 그렇게 외롭지도 않은 게 친 바이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리고 일단 트로피를 쓸어오는 팀이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듣고 어떠셨나요? 좀 이제 그쵸 뭐 독주하는 이탈리아도 유벤투스가 엄청 오랫동안 독주를 했었고 뭐 친 바이언 뭐 반 바이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유벤투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유벤투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전에 완전한 그 강자였는데 좀 얘기 들으면서 그냥 약간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누가 보면 야 바이언 너무 센 느낌이라 바이언 좋아하는 게 좀 뭐랄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바이언 빼고 나머지 12개 팀이 바이언을 잡으려고 하는 그쵸.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이언도 외롭겠다. 그래서 바이언이 원정을 가면은
그 팀은 그 경기가 가장 축제 같은 경기래요. 아. 어쨌든 그렇게 제일 돈을 많이 순환시킬 수 있는 팀이 원정으로 그렇죠, 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도 봤던 게 그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보는 알베르토 그 분이 얘기했던 게 이탈리아 국대가 가장 셀 때는 유벤투스가 가장 셀 때다. 아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바이언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 많이 그러죠. 어쨌든 바이언에 있는 선수들이 독일 국대에 많이 나올 때 독일 국대가 셌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랑 스페인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바이언 어떻게 보면 시티를 좀 관심 있게 보셨던 이유 중 하나는 이 팀이 가장 주도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또 새로운 실험도 많이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클럽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바이언도 좀 분데스리가 내에서나 뭐 유럽 축구를 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닌가. 이거는 좀 완전한 팬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거긴 한데 좀 제가 보기 시작한 거는 독일이 월드컵 우승했을 때 2014년. 2014년 이제 그때 또 워낙 바이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슈바인슈타이거를 보고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그때 이후로 가장 긁히는 말 중에 하나가 펩이 바이언의 축구를 완성했다. 펩이? 네. 아. 이게 되게 네. 긁히는 말이에요, 팬 그럴만해요.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바이언은 펩 정도로 그 성과는 성공이라고 보기가 그렇죠. 힘들거든요. 하인케스 때 혹은 그렇죠. 히츠펠트. 네. 그래서 그 하인케스가 트래블한 스쿼드를 받고 그렇지. 라리가 팀을 상대로 3번 연속 4강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펩을 좀 신격화하려는 좀 그런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좀 강해서 그래서 최근에도 저도 하인케스 시절 경기를 좀 많이 찾아봐요. 그때 바이언은 어땠냐. 근데 지금 인버티드 풀백 쓰는 거랑 위치만 다를 뿐이지 생각보다 그렇게 측면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풀백이 더 벌리는 역할이고 윙어가 좁히는 역할이죠. 그렇게 풀어나온 장면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도 바이언은 항상 바이언스러운 축구를 해온 그런 팀이라는 좀 자부심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방금 이제 바이언 축구를 펩이 이제 완성시켰다라는 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펩 축구를 바이언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저도 그것도 펩 있어요. 축구. 아 펩이 여기서 경험치 다 쌓아놓고 왜냐면 맨시티 가서 성공했구나 이 마인드.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것도 사실 람을 미드필더로 쓰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고 이제 그게 본인이 맨체스터 시티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후안 마리오 코치랑 같이 이제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바이언에서 얻어간 거는 바이언이 펩한테 얻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은가 펩이.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거는 그런 저도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바이언이 이제 반 바이언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알리안츠 아레나 원정 진짜 너무 가기 싫어요. 지고 오니까. 이건 아스날 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 홈으로 불러드려도 저희가 의외로 홈에서는 그래도 바이언을 많이 이긴 축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한 골 들어가면 그러면 그래도 뭐 동점이라도 되겠지 역전 되겠지 하는데 한 골 들어가면 슝슝 뚫려가지고 이제 홈에서도 약간 보기가 벅찬 팀이에요. 바이언은. 거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병철 씨가 해주시죠. 제가 처음으로 입문했던 거는 1718 때 코바치 감독이 그때 포칼 우승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이언에 가서 대차게 망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후에 이제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제에 관련된 금융권 기업들이 다 프랑크푸르트로 몰려들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본도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유로파 그 리그를 나가면서 그때 휘터 감독이 4강에서 첼시한테 떨어졌었거든요. 그 아자르라는 자연재를 만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유로파권 티켓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팀인데 이제 알레티를 보고 이제 공격수 사관 학교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알레티 정도의 그 규모의 클럽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렇죠. 그 스트라이커를 영입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약간
폐지 줍기 맨 그런 느낌으로 데려온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제 얘 여기서 어땠어요 하면은 빨리 데려가세요. 약간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무한이는 뭐 약간 논외로 치지만 무한이는 어쨌든 낭트에서 잘해서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거고 대표적으로인 게 이제 안드레 실바가 그 AC 밀란에서 정말 못했었는데 이제 레비치랑 같이 바꿔 트레이드가 되면서 왔었는데 저도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와서 그 아직까지 안드레 실바가 프랑크푸르트 역사상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8골. 지금 아직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엘체랑 엘체 같구나. 라이프치히가 사갔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 왜냐면 그때 코스티치가 엄청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자세로도 크로스를 올려서 어시스트를 쌓았던 미친 선수였기 때문에 안드레 실바도 있었고 요비치는 이제 말 안 해도 입 아프고 약간. 근데 저는 알레는 웨스트햄에 갔을 때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알레도 대창에 망해버렸고 하지만 이제 가장 최고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22년도에 아무래도 글라스너 감독이 유로파 우승을 시켰을 때 이제 이 팀이 그래도 한 단계 체급이 올라왔었구나. 그리고 다음 시즌에도 사실 리그는 아쉽긴 했는데 포칼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유관의 기운을 계속 몰고 오다가 지난 시즌에 이제 에키티케랑 열심히 선수들이 해가지고 3위를 하게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그 디렉터랑 관련된 연관성을 얘기 들었잖아요. 에키티케가 이제 나가고 나서 제대로 이제 대체가 되지 않으면서 저는 이 6번 자원에 대한 그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꼈던 시즌이었는데 이 디렉터는 이제 생각이 좀 달랐는지 6번에 대한 보강은 좀 뒤로 밀어가지고 결국 6번 보강을 안 하게 됐는데 결국 그런 사이 패스라든지 공간 패스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서 토프멜러 감독이 실점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기본 3실점을 하는 축구를 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4경기 연속 상실점을 했어요. 수비가 완전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골도 많이 넣었지만 실점도 많이 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에라 감독이 중도 부임을 했습니다. 리에라 감독 그 예전에 리버풀에도 있었고 맨시티에도 잠깐 있었던 그 윙백 보던 그 분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 약간 성격이 토프멜러랑 정반대의 결에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되게 센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페인 사람이네. 네, 스페인 억양의 그 아직 독일어를 못 하니까 영어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영어로 하는데 또 엄청 세게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얘 한번 져봐라,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실제로 졌을 때 엄청난 비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 9경기 시즌 부임하고 9경기에서 15점이라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역사상 2위 기록이거든요. 그게 부임하고 나서 9경기에서 15점은. 그래서 어쨌든 결과로 증명을 하고 있고 어쨌든 펩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리에르 감독도 같이 펩 그리고 아르테타랑 같이 뭐 지도자 수업도 듣고 막 하더라고요. 같이 골프도 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펩을 좋아하신다면 리에라 감독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한번 제가 공부를 할게요. 리에라 감독. 그리고 선수 아무래도 어필이 선수 쪽은 덜 된 것 같아서 선수 쪽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가장 핫한 선수는 나다니엘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백인데 그 선수가 정말 그냥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버티드로 놔도 되고 직선적으로 놔도 되고 그냥 다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이름이 뭐라고요? 나다니엘 브라운이라고 최근에 뭐 레알도 링크가 나고 맨시티도 링크가 나고. 얘 이번에 국가대표 뽑혔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 친구가 지금 정말 프랑크푸르트를 정말. 이 친구 프랑크푸르트구나. 네. 저는 사실 프랑크푸르트 하면 사실 또 지금 유니폼도 입고 차범근의 팀이다. 물론 레버쿠젠도 있지만 조금 더 레전드 느낌이 강한 팀은 프랑크푸르트라고 보거든요. 차범근의 팀이다 이런 메리트도 있겠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약간 매력 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미넨도 사실 좋죠. 미넨 좋은데 미넨은 너무 메이저 픽이라. 너무 메이저 픽이야. 너무 메이저 픽이고. 제가 프랑크푸르트 팬은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은
그 구장이 흔들릴 정도로 같이 점프 뛰면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일부러 그렇게 점프를 뛰어도 그게 무너지지 않게 오히려 좀 흔들리게 약간 지었다. 지진처럼 예, 그렇게, 지진에 예, 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놔서 막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어. 흔들릴 정도로 2층에서까지 뛰면서 같은 노래 하나 부르는 그 응원 장면이 대박이다. 있거든요. 그게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원정 경기 가서도 프랑크푸르트 응원가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전 그것도 기억납니다. 그 바르셀로나 원정 가서 아, 바르셀로나 전체가 하얗던. 점령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얀 유니폼으로 완전. 유명하잖아요 이거. 네, 전 그것도 좀 기억이 나고요. 매력 있네. 근데 지금 순위가 7위던데. 네, 지금 7위 요게 약간 살짝 아니야 근데 지난 시즌 잘했으니까 아니, 저는 매력 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라이프치, 바이에른 뮌헨, 레버쿠젠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5개의 팀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저는 네. 사실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네, 프랑크푸르트. 좀 라이프치일 줄 알았는데 라이프치도 마지막에 좋은데 라이프치는 좀 너무 미움받는 것 같고. 오, 네. 네. 이거 근본 얘기를 이게 괜찮다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제가 이걸 또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사실 저도 세리에는 이제 인텔을 좀 좋아하고 프리미어리그는 아스날을 좋아하고 이렇지만 분데스리가는 이거 마이스터 샬레 진행을 하면서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한지 플릭이 트래블했던 뮌헨을 좀 좋아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고 도르트문트도 좋아는 하지만 뭐 팬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막 이랬거든요. 저도 좀 이렇게 구단에 대한 매력도를 좀 한 번쯤 가늠해 볼 수 있던 기회였고 이제 정원 위원께서는 프랑크푸르트를 어떤 이유에서 가장 선호하시게 됐나요? 일단 좀 잠재성이 있어 보이고 사실 조금 좋은 자원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알려지지 않는 그쵸.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죠. 약간 뭐 저는 약간 원래 한 4, 5위 팀 정도 되는 팀이 좀 2, 3위 하는 것도 좀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뮌헨은 너무 강하고 근데 좀 뮌헨을 좀 좋아하는 건 유럽 대항전에 나왔을 때 뮌헨을 진짜 좋아하긴 해요. 이번에도 뭐 여러 팀들이 좋은 팀들이 있지만 뮌헨 축구가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리그 내에서 보면 이제 프랑크푸르트 매력 있고 좋은 자원이 있으면 이제 잘 육성해서 맨체스터 시티를 보내주고 제2의 마르부시가 되는 마르문 씨는 다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마르무시한테 5대1로 털린 게 바이언이거든요. 맞아. 원정 갔다. 맞아. 마르무시가 독일에선 참 잘했는데. 마르문 씨가 주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겨울에 갔다 겨울에 보니까. 가서. 네. 그리고 그 비싸게 가지 않았나요? 75인가 65 맞아요. 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맞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시즌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완전 죽 섰지만 프랑크푸르트가 리가 개수 벌어오는 것도 나름 쏠쏠하게 벌어오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매력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뭔가 그 차범근 선생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약간 알게 모르게 좀 내재된 친숙함이 있는 맞아요. 네. 아예 막 어색하진 않은 그런 느낌이라 뭐 레버쿠젠도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레버쿠젠은 뭔가 알론소 이후에 좀 김이 빠진 제 스스로는 김이 빠진 느낌이라 프랑크푸르트는 한번 제가 보고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 친숙함 하니까 또 떠오른 것이 그 다큐 있잖아요. 예전에 브라질 월드컵 전인가 차범근 선생님이랑 배성재 캐스터랑 같이 독일에 가서 촬영했는데 그 독일 사람들이 차범근을 알아보면 막 사진 찍자고 하고 막 엄청나게 좋아하셨던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지하철역에도 이제 차범근 선생님의 그 포스터가 붙어 있고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진짜 약간 우리가 그냥 여행을 가도 가장 잘 반겨줄 것 같은 지역에 있는 팀이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기가 리뉴얼 돼가지고 그렇죠. 최범근 선생님이 한 번 더 갔어요.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뭐 프랑크푸르트 여행을 가실 분이 있으시다면 리뉴얼 됐으니까 더 보기 좋아졌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역을 꼭 가보시기를. 그게 프랑크푸르트 역이 아니라 빌리아 프라체 역인가? 그 빌리 프라체라고 경기장 앞에 있는 역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다른 역인가요? 다른 역이에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역입니다. 네.
이렇게 정원 해설위원님의 선택은 프랑크푸르트였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마이스터샬레 특별편으로 많은 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우선?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이제 분데스를 이제 뭐 중계를 하지 않다 보니 뭔가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래요. 뭐 거의 대부분 해설위원님들이 좀 비슷하겠지만 좀 메인으로 하는 뭔가 리그가 아니면 신경을 쓰고 싶어도 직업의 특성상 이제 여기에 신경을 쓰면 이만큼을 또 신경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시간의 한정.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잊고 있었던 또 분데스의 매력을 또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네. 이제 정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해설위원 중에서는 좀 신예다라고 표현을 좀 해도 될 것 같고 앞으로 긴 호흡으로 저희랑 함께 이제 축구를 함께 하실 분인데 앞으로 해보고 싶으신 컨텐츠나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보고 싶은 컨텐츠 사실 뭐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 패널분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앞에 있는 컨텐츠 하고 다음 컨텐츠 뭐 하지 하면서 하고 좀 더 하고 싶은 게 뭐 이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용기 내서 해보고 또 기획해서 이렇게 해보고 누구 초대해서 해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막 엄청 거대하고 막 엄청 위대하고 그런 게 있지도 않고 똑같기 때문에 뭐 중계로서 욕심도 크게 없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그래도 그 2시간을 좀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 제가 이제 이전에 그 맨체스터 시티랑 첼시의 그 예전 경기를 중계하고 제가 뭐 사과문이자 뭐 제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 경기였기 때문에 그 글을 올렸던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쓰면서 이제 약속을 좀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스스로도 이게 이제 2시간을 보잖아요, 축구를 어떻게든. 네네. 2시간을 볼 때 그 2시간을 나는 이 2시간을 뭐 위해서 중계 준비를 하지만 어쨌든 또 2시간을 위해서 축구를 보러 오시고 보고 하니까. 근데 그 2시간을 이제 내가 망치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 2시간이 망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해야겠다. 그 2시간을 망치진 않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중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 특별한 건 없고. 네. 사실 약간 해설진, 뭐 중계진이나 심판들이나 좀 약간 경기에 관여가 돼 있지만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캐릭터 있는 사람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 때가 더 좋다라는 말도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잔잔할지언정 안정적으로 이제 해설위원을 해설을 계속 하겠다라는 좀 표현으로 저는 좀 듣게 됩니다. 저 역시도 좀 느끼는 바가 많게 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분데스리가 전문 팟캐스트 마이스터샬레의 특별편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화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터샬레 특별화 정우원 해설위원 초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